용인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톤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대단원으로 넘어갑니다. 7단원이죠. 국어규칙의 탐구와 적용. 아마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가장 싫어하는 영역을 뽑아보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문법을 뽑을 거예요.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아, 선생님 너무 암기할 게 많아요. 벌써부터 불평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과 하나하나 조금씩 배우다 보면요. 어느새 여러분들도 문법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다루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서 우리 문법을 한번 마스터해 봅시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생각 열기는요. 10cm의 그라데이션이라는 곡입니다. 선생님 문법이랑 이 노래랑 무슨 연관이 있죠? 여러분들 가사를 보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문법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규어과 때와 마찬가지로 노래 가사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노래는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우리 국어 내용도 여러분들이 노래처럼 친숙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읽어주기보다는 노래를 한 편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감상하면서 이 가사에서 어떤 문법 요소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와, 정말 감칠맛 나게 짧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한번 질문들의 답변을 해볼게요. 이 가사를 이제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사에서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쓰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높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반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 상대를 높이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랑 한 줄 한 줄 같이 볼까요?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보다는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로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보다는 저는 점점 당신으로 잠 못 들게 돼요.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뭐 세 번째 줄은 딱히 바뀔 거 없을 것 같아요.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그다음 마지막 줄 볼까요? 다시 한번 당신도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자를 붙인다거나 나를 저로 바꾼다거나 너를 당신으로 바꾼다면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상대를 높이냐 안 높이냐 이것들을 우리는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본문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장,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라는 이 문장에 집중해서 문법 요소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밤이 깊어지는 때와 말하고 있는 시간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즉, 밤이 깊어진 게 먼저인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시간이 먼저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건 너무 쉽게 답변할 수 있겠죠. 밤이 깊어진 때가 이미 먼저일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깊어진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한번 바꿔봅시다. 밤이 깊어지는 때와 말하고 있는 시간이 일치하면, 즉, 말하고 있는 지금, 만약 그 말하고 있는 지금, 밤이 깊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장을 바꿔야 될까요? 밤은 다시 길고 깊어지네. 전내가 지내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은요. 밤이 깊어지고 지는 때가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나중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겠죠. 즉, 말하고 있는 지금 시간보다 나중에 밤이 깊어진다면 우리는 밤은 다시 길고 깊어지겠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영어 시간에도 많이 배워서 알 겁니다. 바로 시간 표현 혹은 시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문장이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세 번째 문법 요소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에 집중해 볼게요.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잠을 못 드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너무나도 쉽죠. 문장의 주어인 바로 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잠을 못 들게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즉, 나는 누구 때문에 잠을 못 들게 되고 있나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너이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질문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어를 주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즉, 잠을 못 들게 하는 주체인 너로 문장의 주어를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지금 문장에서는 나가 주어였어요. 나는이 이렇게 주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번엔 너로 주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점점 나를 잠 못 들게 해가 되겠죠. 이처럼 무언가 행동의 대상이 되는 행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주어인 경우, 우리는 이런 것을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따 이것도 자세히 더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의 가사에서 여러 가지 문법 요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한번 문법 요소를 볼게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10cm라는 가수잖아요. 우리가 이게 10cm라는 가수가 말한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해봅시다. 10cm의 말을 너에게 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너한테 직접적으로 말한 게 아니어서 10cm가 혼잣말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혼잣말 한 것을 너한테 직접 찾아가서 야, 10cm가 이렇게 말했어 라고 전달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10cm가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어. 이렇게 우리가 인용 부호를 써서 뭐뭐라고 했어 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10cm가 너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했어 라고 했어가 아니라 그냥 좋겠다 고 했어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법 표현을 인용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용 표현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배웠어요. 그 사실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본문 학습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 열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표현들에 대해서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페이지는 299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알아두기가 있는데요. 다들 교과서 펼쳤나요? 그러면 문법 요소의 개념과 특성이라는 것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문법 요소라고 한다. 아하, 우리가 문법 요소 생각 열기 할 때 많이 말했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여기서 파악할 수 있겠네요.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나타내는 높임 표현, 시간을 구분하는 시간 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피동 표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가져와 사용하는 인용 표현의 개념과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 문법 요소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높임 표현, 두 번째는 시간 표현, 세 번째는 피동 표현, 네 번째는 인용 표현. 우리가 이러한 문법 요소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 문법 요소 중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 쓴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모두 이러한 문법 요소를 지켜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높임 표현부터 인용 표현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문법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방금 한 말이 아래 부분에 있는 알아두기에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 문법 요소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제목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법 요소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문법 요소를 담아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정확한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형성에 장애를 주는 등 언어 생활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법 요소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문법 요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평소 언어 생활에서 이를 바르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그림은 선생님이 1학기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가면 많이 듣는 말인데 이건 사실 잘못된 문법 표현이죠. 이거는 완전 커피를 높여서 말하는 거니까 손님을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커피를 높이고 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의사소통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입니다. 재밌는 사례라고 선생님이 만화로 가져와 봤고요.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한쪽 넘겨서 높임 표현부터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볼 첫 번째 문법 요소는 높임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관계에 따라 높임과 낮춤을 달리하는 높임 표현이 발달한 언어이다. 우리말의 특징인데요. 우리말은요, 영어나 다른 나라들의 말보다는 높임 표현이 훨씬 많이 발달한 언어예요. 일단은 우리는 듣는 사람, 그리고 대화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다 고려해서 누구를 높일 것인가, 누구를 낮출 것인가, 이 관계 중에 누가 더 높은가를 고려해서 높임 표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높임 표현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높이는가에 따라서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뉜대요. 기준은 누구를 높이는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 높임이란 뭐냐? 듣는 상대를 높이는 경우이죠. 높이는 대상이 듣는 상대인 겁니다. 두 번째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경우예요. 서술의 주체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객체 높임은요. 서술의 대상을 높이는 경우예요. 어떤 문장에서 대상이 되는 것이 있는데 목적어로 나올 때가 있고 부사어로 나올 때도 있어요. 누구누구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누구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이런 서술의 대상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한 번에 배우면 헷갈리기 때문에 상대 높임만 같이 배우도록 할 거예요. 상대 높임, 즉 듣는 상대를 높이는 경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높임을 배우기 위해선 총 6가지 예문을 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높임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십시오. 어서 집으로 가오. 어서 집으로 가게. 어서 집으로 가라. 어서 집으로 가요. 어서 집으로 가. 여러분 어때요? 높임의 정도, 낮춤의 정도가 좀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신기한 것은 문장 전체가 다 비슷하게 생겼고 서술어의 끝부분만 달라지고 있는데도 상대를 높이고 있는지 낮추고 있는지가 잘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이 어서 집으로 가십시오, 가오, 가요 라고 말했을 때 좀 상대방을 높이고 있구나 라고 느꼈을 거고요. 어서 집으로 가게, 어서 집으로 가라, 가 이렇게 말했을 때 좀 낮추고 있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뒤에 서술어의 일부분을 바꿔줌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지 낮추는지 그것을 우리는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상대 높임은 위와 같이 문장의 종결 표현을 달리하여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무엇을 달리해서 만든다고요? 종결 표현. 여러분들 아까 서술의 끝부분을 우리는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상대 높임에는 다소 규범적이며 공식적인 느낌을 주는 격식체와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비격식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뭔가 왼쪽의 4가지 문장은 좀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것 같은 격식체이고요. 오른쪽의 2가지 가요와 가는 좀 일상적으로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비격식체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격식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도 해요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해요체가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옆에 있는 표도 함께 볼게요. 상대 높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는데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 네 가지가 바로 격식체에 들어가고요.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십시오체와 하오체는 격식체에서 높임인데 아주 높임은 하십시오, 약간 높이는 예사 높임은 하오체입니다. 반대로 예사 낮춤, 아주 낮춤인 두 개의 하계체와 헤라체가 있는데 약간 낮추는 하계체와 아주 낮추는 헤라체가 있는 거예요. 즉, 격식체에는 두 가지 높임과 두 가지 낮춤이 있고 가장 높은 건 하십시오체, 가장 낮은 건 헤라체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격식체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높이는 건데 그것을 해요체, 낮추는 걸 해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까 옆에 본문을 보면 해요체를 격식을 갖춰야 되는 상황에서도 쓴대요. 즉, 비격식체인 두루 높임의 해요체를 격식체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게 되었더라. 즉, 아주 높이면 하십시오체나 하오체를 쓰지 않고 해요체를 쓰는 경우가 있다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예문에서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왼쪽이 격식체, 오른쪽이 비격식체고요. 왼쪽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온 가십시오가 하십시오, 가오가 하오, 가게가 하게, 가라가 헤라체이고요. 집으로 가요는 비격식체인 해요체, 가는 해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높임의 정도에 따라서 정리해 보면 하십시오체가 하오체보다 높고 하계체보다 하오체가 높고 헤라체보다 하계체가 높아요. 그 다음에 해요체가 해체보다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면은 쉽게 상대 높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다룬 거고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명령문에 대해서만 나와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상대 높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서문부터 감탄문까지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장 상황에서의 상대 높임들을 이해하시고 있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이 표만 봐도 벌써 어지러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괜찮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이 표를 보기 전부터 잘 맞춰서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표를 한번 작성해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맞나? 아, 내가 평상시에 의문문에 해요체 이렇게 잘 썼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맞나? 라고 하면서 종결 표현들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주 안 쓰는 하오체나 하계체 같은 것들을 한번 더 보시고 특히 감탄문 같은 형태는 좀 익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작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볼 부분들만 좀 더 짚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십시오체, 해요체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그 이름은요, 사실 명령문에서 따온 겁니다. 명령문의 형태가 가장 구분이 잘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요체, 해체는 다 명령문의 종결 표현에서 따온 거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하십시오체라는 걸 외우고 있기만 하면 사실 명령문의 종결 표현 형태는 그대로 외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십시오체, 헤라체, 그 다음에 해유체, 해체는 좀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하우체랑 하계체는 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혹은 사극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거 혹시 사극에서만 쓰이던 거 아니야? 이거 옛날에만 쓰이던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같이 가오, 가세, 가는구려, 가는구먼 이런 말들이 좀 옛스럽기는 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좀 쓰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쓸 수 있는데 선생님 이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보통 교무실에서 같이 선생님들과 밥 먹으러 갈 때 급식 시간 되면 하는 말인데요. 이 갑시다라는 것들도 하오체의 청유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죠. 시험지나 문제집에 많이 쓰이는 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것도 하오체의 명령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실 하오체를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재밌는 짤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제집이 점점 말을 놓는 이유라고 해놓고 우리 초등학교 시절 보는 문제집에는 구하여 보세요. 중학교 시절에는 구하시오. 고등학교 때는 구해라 라고 나와 있다는 건데 이런 거 보니까 왜 사람들이 왜 점점 갈수록 말 놓냐? 왜 나한테 점점 높임을 안 쓰고 낮춤을 쓰냐라고 하니까 밑에 댓글에 보니까 오래 볼수록 친해지니까 점점 말 놓는 거지라고 하는 이 짤이 한동안 유행했었는데요. 여러분 보면 구하여 보세요 이거는 해요체고요. 구하시오 이거는 하오체고요. 구해라 이건 헤라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이제 뭐 비격식 체지만 구하십시오 이건 아니었고 구하여 보세요 해요체긴 했지만 두루 높임이었고요. 그다음에 예사 높임 마지막에는 아주 낮춤을 쓴다는 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보고 있던 뭐 문제집이나 그 외에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던 것들도 사실 이런 문법 요소가 적용된 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군대에서는 단아가로만 말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단아가라는 게 사실 군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에서도 간혹 가다가 쓰이는 좀 관료적인 직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쓰이는 것 같은데요. 단아가 이게 뭘까 하면은 사실 하십시오체에서 평서문의 다, 의문문의 까, 이 두 개를 가지고 다 혹은 까라는 말을 가진 거예요. 나를 쓰는 건 아닙니다. 다 또는 까라는 의미에서 다나 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관련돼서도 재밌는 짤이 있었죠. 앞으로 나 만나면 90도로 인사해라. 눈에 띄는 데서는 핸드폰 사용 금지. 대답은 단아까로만 해라. 알았냐? 빨리 대답 안 하냐? 굉장히 좀 꼰대스러운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정말 그래도 되나? 이렇게 단아까라고 해달라고 했더니 나를 써버린 거죠. 뭐? 이랬더니 알았다. 너 미쳤냐? 똑바로 대답 안 하냐? 알았다니까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상대 높임을 가지고 만들어낸 유머인데요. 단아까로만 대답하라는 건 하십시오체를 쓰라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쓰는 알았다니까 이거는 다 사실 해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 높임을 잘 모르면 이렇게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까지 쌤이 한번 유머로 가져와 봤고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다 쓰시고 외운다면 상대 높임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을 지금부터는 목표 학습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 높임 표현을 탐구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가와 나가 나와 있는데요. 가에선 수영이, 현진이, 지우가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동아리 학술제 준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수영이가 이번 동아리 학술제 때 주제 발표를 하려면 먼저 조선의 역사를 같이 읽어야 하잖아. 내용이 어려워 보이던데 시간도 많지 않아 걱정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진이는 선배,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의 내용을 이야기한 후 서로 질의응답을 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배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수영이는 현진이의 선배가 되고 현진이는 수영이의 후배가 되는 것 보네요. 그랬더니 이제 지우는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면 학술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역할 분담을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두 사람이 들을 때 어쨌든 어떨까요?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영이가 그렇게 하자. 책 내용은 내가 정리해 올게. 자료는 지우가 모아. 그런 다음 함께 토론한 뒤 발표는 현진이가 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영이가 가장 선배인 것 같고 현진이와 지우는 후배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학술제 주제 발표회예요, 이제는. 현진, 우리 동아리는 조선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남긴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각종 학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동아리 부원들의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다양한 상대 높임의 종결 표현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은 옆에 있는 표처럼 가와 나에 사용된 상대 높임 표현들을 한번 쭉 찾아보시고요. 그냥 어떤 표현들이 사용됐는지 찾아보지만 말고 그게 하십시오체부터 해요, 해체까지 6가지의 상대 높임 체에서 문체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적어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고요. 이 활동을 다 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표를 보면서 상대 높임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 상대 높임 한 가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법이지만 노래를 통해서 배워보고 문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남은 높임 표현들과 그 외의 문법 요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